그 금리가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오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죠.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는 물리학에서의 중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그만큼 금리가 모든 그 금융시장에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요. 그 벤치마크라고 하죠. 기준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그 자금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신호등이자 모든 그 자산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저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리가 한 1% 떨어졌어. 그래서 예금 금리가 1% 떨어졌어. 이러면 뭐 일반인들은 그냥 뭐 예금 금리가 좀 떨어졌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한 1% 정도의 금리의 움직임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수도 있고요.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탄광이 있는데요. 탄광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내가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석탄을 캐고 이렇게 해도 6% 수익밖에 안 나. 그러면 그런데 내가 대출 금리가 7%야. 그러면 그 탄광은 폐광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금리 수준이 대출 금리 수준이 3%가 되고 2%가 되면 그 탄광은 다시 열리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2% 3% 돈을 빌려서 탄광에 투자하게 되고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금융위기가 났을 때 2008년? 네, 2008년 금융위기가 났을 때 미국이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했고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탄광이 열렸죠. 셰일 가스라는 탄광이 그전에는 그게 못 열고 있었어요. 지금의 그 셰일 오일 뭐 이런 가스 그 회사들이 그때. 네, 그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다른 지금 뭐 사우디나 러시아 유전에 비해서 그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었지만은 금리를 확 낮추니까 이 정도면 해볼만 하네 하면서 셰일 가스들이 우죽순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또 그래서 그 기름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리고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하니까 다시 이 채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셰일가스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유가가 지금 거의 26불 근처까지 뭐 왔으니까. 하면 지금 못 견디는.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제로로 가도 그걸 떠나서 다른 비용에서 지금 이거를 메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리를 안다 그러면 지금 금리 기준금리가 몇 프로고 시장금리가 몇 프로야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그 금리가 그렇게 됐을 때 그 금리로 인해서 어떤 파생되는 일들이 있는가 산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알기 쉽게 가장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금리의 영향은 부동산이었죠. 그렇죠. 담보 대출 받았는데 맨날 고민하는 게 이거 변동으로 해야 돼, 고정으로 해야 돼, 이자 내는 거. 금리 싸네. 그리고는 부동산으로 돈이 엄청 이동된 것도 사실은 싸니까 어마어마한 금리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해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들은 또 아니 그 정말 괜찮은 거면 한 군데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확실한 거라면 뭐 이런 생각.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분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관계수를 뭐 이렇게 자산끼리의 상관계수를 좀 고려하라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다 바구니에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나누어서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많은 종류의 상품을 팔고 싶어하는 곳에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많은 바구니에 담아서 한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그 테이블 그대로 차버리면 한꺼번에 다 날아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워렌 버핏이나 가치 투자자 그 대가들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놓고는 그거를 열심히 감시해라. 계속 지켜라. 한 바구니에. 그러니까 여러 바구니에 나눠놓으면 다 감시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열심히 감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워렌 버핏의 친구 그 유명한 찰리 먼거는
그 분산 투자 그냥 의미가 없는 분산 투자를 이렇게 얘기했죠. 변에다가 똥에다. 괜찮습니다. 똥에다가 금포도를 섞어도 그거는 똥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 대가들은 일단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가치 투자는 분산 투자가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요. 정말 좋은 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거를 열심히 지키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한두 종목에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뭐 한 적어도 10종목, 20종목 그 정도는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뭐 수백 종목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의미 없는 분산 투자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그 의미 있게 하려면 이 상관계수를 봐야 됩니다. 그 상관계수를 제가 설명하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우산장수와 소금장수거든요. 그 뭐냐면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우산장수, 소금장수. 그렇죠. 날씨에 따라 뭐 날씨에 어떻게 따라서 되냐. 예 보면 우산장수는 평소에 평균적으로는 돈을 잘 벌어요. 잘 버는데 문제가 비가 안 오면 망한다는 네.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산장수가 깨를 내서 내 가게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우산을 팔고 반은 소금을 팔겠다. 라고 하면 우산과 소금의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위험을 줄여주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근데 포트폴리오가 단순히 나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니고요. 소금이 날씨라는 환경 아래에서 우산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우산이 돈을 많이 벌 때는 소금 손님이 좀 적게 오겠죠. 하지만 비가 적게 오면 비가 적게 오고 햇볕이 쨍쨍 비칠 때는 소금 손님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날씨라는 환경 하에서는 우산과 그 수익의 방향이 반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반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제는 날씨에 대한 걱정, 날씨에 대한 위험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그래서 위험은 줄어들면서도 평균 수익률은 똑같아지는 평균 수익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거는 뭐 나쁠 게 없잖아요. 보통 우리 해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의미인 건가요? 해지를 한다는 말은 아예 내가 100% 우산을 팔고 있어요. 근데 해지한다는 말은 그냥 우산이 안 팔렸을 때 뭔가 이익이 생기는 그런 파생 상품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게 해지고요. 이거는 일부 해지, 그렇죠. 위험을 해지시키는 효과를 그런 상관계수를 통해서 예, 매매를 통해서 반대 매매를 통해서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조합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상관계수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인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업종에 했으면 네. 이거와 반대되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근데 그 반대가 예를 들어서 항공회사의 반대는 뭐죠? 실제로 요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 케이스가 언제였냐면 제 기억에 2006년도였어요. 금융위기 직전에 우리나라 항공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때 경기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버니까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두 회사 모두. 한 회사는 건설사로 아주 큰 건설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항공회사는 어떤 굉장히 큰 정유회사의 2대 주주가 돼요. 지분을 인수해요. 정유회사 지분을. 그런데 저는 건설회사를 인수한 그 항공회사의 채권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 사실 우리가 채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회사가 빚을 져서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져서 그걸로 더 이렇게 뭔가 하는 계속 사업을 확대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자꾸 그런 데다가 하면 둘 다 안 좋은 건 맞는데 그 중에서 건설회사에 투자한 항공회사의 채권 다 팔았고요. 정유회사를 인수한 항공회사는 그냥 뒀어요. 요거는 괜찮아.
한 이유가 정유회사와 항공회사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마이너스일까요? 그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네. 비행기는 손해가 커지는,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익이 커지잖아요. 정유회사는. 그렇죠. 예. 작아지면 여기는 뭐 어렵겠지만 항공회사는 원료비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커질 수 있고. 맞습니다. 아, 예, 그런 상관계수를 이용한 리스크를 상계하는 그런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 저거는 봐줄만 할 것 같아라고 그때 그냥 그 보유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카페들 중에서 잘 네. 보면요. 밀가루 회사가 카페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빵 제과를 많이 파는 그런 굉장히 큰 그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 회사, 네. 우유 회사들이 아이스크림 가게나 그 다음에 요즘 커피 하면 그 카페라떼 같이 우유가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여는 것도 그런 거가 있고요. 편의점을 가시면 빙가리로도 팔지만은 호빵도 같이 팔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것도 다 상관계수를 고려한. 그리고 냉면집에 가시면 나는 차가운 게 먹기 싫어. 그러면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있죠. 만둣국이나 그런 온면이나 이런 걸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것도 같은 상관계수의 개념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관계수의 개념 때문에 또 괜찮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가 저는 그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도체만 가지고 있는 회사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렇죠. 반도체 가격에 휘둘리지만은 다른 사업들은 자세히 보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유리한 사업이 많아요. 기기들, 뭐 모바일이 됐든. 네, 그 싼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익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IT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전자를 안정적인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채권성 주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분산 투자, 그러니까 일단 분산 투자의 개념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네. 분산 투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여러 바구니에다 나눠 담아라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집중한 분산 투자에서도 상관계수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담아야 된다. 하면 많은 위험을 상쇄시킬 수가 있죠. 사실은 이 투자는 그런 위험을 다루는 기술이거든요. 예,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학비를 대줘야 돼요. 그런 분한테는 달러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그렇죠.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뭐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많이 드는, 자동차로 다녀야 되니까 기름값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기름값이 오르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위험들을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안 좋은 그런 사업체 같은 분들은 유가가 오르면 좋은 그런 이왕 투자할 때는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서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게 좋고, 유학을 보낸 분은 달러가 오르면 좋은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 그게 서로의 위험이 상계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상관계수라고 단어를 만든 것 같은데요. 상관계수가 플러스다. 상관계수가 플러스다라는 말은 같은 환경에서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플러스라고 하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를 마이너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자산이 주식과 채권입니다. 주식은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채권은 경기가 나빠지면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죠. 그럼 분산 투자와 관련해서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 아까 여러 바구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주식 요만큼 하고 부동산에 요만큼 하고 뭐 채권에 요만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산을 하잖아요. 그 뭐 예금 같은 것도 하고 금도 하고. 그게 아니라 이 개념은 그냥 예를 들어서 주식이면 주식 이런 걸로 좀 집중을 하되 거기에 이제 그 아까 상관계수가 되는 이런 것들로 잘 해가지고 여기만 집중하면서 리스크가 생길지 안 생길지 집중해서 뭔가 관리를 하는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첫째는
너무 많은 자산에 투자 막 단순히 나눠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눠서 투자하는 거는 좋은 분산 투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거고요. 오히려 투자하는 종목의 수를 줄여야 그렇게 많지 않게 가져가야 그렇다고 해서 한 종목 두 종목 얘기는 아니고요. 적절하게 뭐 5이든 10이든 건 본인이 그 정도 거고. 수준에서 해야지 그거를 그 회사를 계속 집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계속 관찰할 수 있고 그 회사의 본질을 계속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를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거를 기준을 잘 세워서 룰을 잘 세워서 확실히 가치보다 가격이 많이 싼 거에 가치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의 위험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상관계수가 어떤 환경이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그런 쪽의 것들을 조합을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 분산 그 종목에 관해서는 자기의 능력이 허용되는 만큼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그 숫자만큼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게 저는 맞다고. 어떤 사람은 5개일 수 있고, 네.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개일 수 있는 거고, 네네. 자기 상황에 맞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좀 뭔가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